패션 M&A가 난이도가 높은 이유가 막 숫자적인 걸로 설득하려고 해도 안 먹혀요. 감도의 영역이다. 감도 나오면 할 말 없어. 제 취향이 아니에요. 이걸로 거절해요. 뭐 할 말이 없네. 네, 안녕하세요. 양재경 회계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기현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만입니다. 그 오늘 이게 새로운 콘텐츠 포맷이에요? 전 몰라요. 읽어보니까 똑같은 거 어디가 다른 거? 나도 그 생각했어. 새로운 콘텐츠 포맷의 제목은 얼마면 돼입니다. 얼마면 될까? 얼마면 되겠냐? 그 가을 동화의 유명한 대사죠. 그거를 따와왔고요. 그거 지금 따라한 거였어요? 그치. 가을 동안은 세안이도 몰라. 그거는 나 고등학생 때야. 진짜 30년 보셨어요? 내가 이거 대본 보면서 그거는 아니었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생각했는데 어쨌든 아무튼 새로운 포맷은 특정 회사나 브랜드가 얼마 정도에 매각될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해보는 컨텐츠고요. 컨텐츠 시작할 때 제가 가격을 부를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게 황당할 수도 있고 뭐 합리적일 수도 되게 있고. 도전적인 것 같은데 이거는. 첫 번째 회사는 맛땡킴입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대명화하기도 했고 맞아요, 아무래도 맞아요. 이제 대중적인 브랜드가 조회수가 잘 나올 것 같고 관심도 많으실 것 같아서 나도 알 정도면 대중적이다. 그렇죠. 제가 모자를 하나 사서 사실 오늘 쓰고 올라고 했는데 작더라고. 어쨌든 마텐킴이 이제 별도 법인으로 요 브랜드만 운영하고 있는 회사가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감사 보고서가 있어요. 따로 그래서 맞땡기면 얼마예요? 얼마면 되는 거예요? 5장 부르겠습니다. 5장? 5천억을 5천억? 부르시는 건가요? 5천억을 부르겠습니다. 와, 5천억. 패션 브랜드의 기업 가치 5천억으로 책정하신 건데요. 5천억을 부르겠습니다. 약간 하다 보니까 약간 진품명품 같긴 하다. 5장이요. 네. 좋아, 어쨌든 좋아. 네. 한만희 이사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제 그거에 대한 근거를 한번 알아보시죠. 일단 회사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좀 진행해 볼 텐데 이걸 듣고도 5천억이 놀라운 숫자치는 여러분이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일단 맛땡킴은 김다인 대표라는 이제 패션계에서 유명한 분이 2015년에 창업을 하셨고요. 스트릿 감성과 미니멀리즘이 독보적인 디자이너 브랜드라고 합니다. 어쨌든 2020년에 대명화 휘하에 하고하우스에 지분 60% 인수됐고 2023년에 매출 800억 달성하고 김다인 대표라는 분은 퇴사했어요. 근데 퇴사하신 후에도 이제 매출이 계속 올라서 2024년, 25년엔 1,300억이 넘는 매출까지 성장했고 창업자의 개인적인 팬덤을 넘어서 하나의 브랜드로 자리 잡은 전문 경영인 체제에서 자리 잡은 그런 회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24, 25년 매출에 창업자의 기여도는 없겠네요. 퇴사를 별로 했으니까. 없겠지. 네, 퇴사를 했으니까. 꽤 이건 이례적인 케이스거든요. 그러네. 네. 아무튼 굉장히 많이 보이긴 해요. 외국 분들도 많이 입으시는 것 같고 뭐 우리도 이미 다 알 정도의 패션 브랜드니까 브랜드로서 되게 잘 자리 잡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재무제표 봤더니 굉장하더라고요. 일단 손익계산서 보고 먼저 얘기하면 뭐 대단한 회사입니다. 패션 업계에 뭔가 상식을 많이 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식이라 하면 일반적으로 패션 업계는 이 정도의 원가율, 이 정도의 이익률 이런 것들이 좀 형성되어 있고 뭐 모든 산업이 마찬가지지만 그거를 되게 압도적으로 상회하는 건 쉽지 않거든요. 그거를 꽤 많이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서 한번 간단히 말씀드리면 2020년에 처음으로 이제 일부 매각했었을 때 매출이 한 50억이었어요. 그러니까 완전 초기 브랜드였던 거죠. 그리고 2023년에 퇴사를 하신 거잖아요. 너무 이제 멋있는 모습이었던 건 매각을 할 때 매출이 50억이었는데 퇴사를 할 때 매출이 780억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엄청 잘 키워준 거죠. 어쨌든 창업자 분이. 그분 혼자서 하신 건 아니겠지만. 그리고 그분이 퇴사하고 난 다음에 2024년도에는 1288억 그리고 2025년도에는 1357억을 달성하면서 굳이 여기서 단점을 짚어내자면 성장률이 살짝 둔화됐다. 이 정도지 나머지 어쨌든 엄청나게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영업이익률은 어느 정도인가요? 일단 2024년도에는 영업이익이 387억이었거든요. 근데 이 당시에 이익률이 30%였어요. 2025년에는 이익은 368억으로 소폭 감소했었는데 이때도 어쨌든 이익률은 27.2% 정도였었고요. 그다음에 패션업계의 평균적인 이익률이라는 게 있는데 사실은 그렇게 높진 않아요. 한 10% 미만인 케이스가 대부분인 것 같고 조금 오래된 브랜드나 이런 것들은 5에서 7%라고 이 부분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뭐 엄청 잘 성장하고 있는 패션 브랜드야 조금 위겠지만 일반적으로는 평균 5에서 7%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과거 2023년도에도 매출 영업이익이 한 206억 정도 됐었는데 이때도 영업이익률은 한 26%대였어요.
그래서 어쨌든 최근 숫자 뭐 2023, 4, 5 이렇게 봤었을 때 평균 영업이익률이 다른 회사 대비 상당히 높다. 그래서 높은 건데요. 저희가 자료조사를 좀 해봤는데 2025년 상반기 기준 국내 섬유나 패션 상장사 77곳의 평균 영업이익률이 6.7%예요. 중요한 건 이 이유가 뭐냐 하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좀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패션 업계 평균 매출 원가율은 약 45에서 50%로 알고 있는데 맛땡킴은 31에서 35%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매출 원가율이 낮다는 것은 첫 번째 비싸게 판다. 그 정가 판매를 잘 유지한다는 거죠. 할인 안 한다. 네, 두 번째는 생산 원가가 낮다인데 아마 맛땡킴은 양쪽에서도 되게 잘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먼저 판매 쪽 얘기를 해보면 패션 업계에서 실질적인 정가 대비 원가율은 20%가 안 된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매출 원가율이 뭐 40에서 50%라고 하는 게 내가 10,000원짜리 옷을 사는데 이 원가가 50%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거는 사실 20% 미만이에요. 근데 이제 다른 것들이 매출 원가에 많이 섞여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까지 포함된 수치라고 아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100만 원짜리 옷을 생산하는데 20만 원이 안 든다는 거예요. 뭐 한 15만 원 이렇게 든다는 거고 사실 뭐 다른 비용도 숨어 있지만 사실 이거에 대한 그 비밀은 이제 할인이에요. 그래서 패션 쪽은 이제 스큐도 많고 사이즈도 많다 보니까 정가에 다 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 출시했던 정가로 팔고 그리고 시즌 뭐 한 3개월 지나면 20% 할인하고 1년 지나면 50% 할인하고 2월 상품으로 되면서 이제 가격대별 판매 비율이 있어서 그걸 시뮬레이션 돌려보는데 그렇게 돌리면 결국에 원가율이 이제 45에서 50%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런 재고를 처리하기 위한 단계적 할인 판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의류가 폭탄 세일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 아울렛도 가보면 그런 게 많은데 그런 것들이 매출 원가에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다 반영이 되다 보니 이렇게 나오는데 뭐 어쨌든 그럼에도 맛땡킴은 업계 평균은 40-50%인데 지금 맛땡킴은 30% 내외 수준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되게 뭐 잘 팔리고 있다는 거고 이런 떨이나 뭐 할인이나 이런 게 상대적으로 거기까지 안 간다는 거죠. 거기까지 가기 전에 다 팔리는 가기 전에 다 팔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거는 브랜드에 대한 팬덤이 되게 강력하다는 얘기로 이제 또 치환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할인은 이제 브랜드 경영자한테는 이제 치명적인 유혹이에요. 이제 이렇게 막 안 팔리는데 내가 가격 조금만 꺾으면 매출이 확 느는 거는 사실 보이거든요. 근데 할인을 계속 하다 보면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이제 이거는 20% 할인하는 브랜드, 50% 할인하는 브랜드 이게 인식이 쌓이다 보면 이제 브랜드 가치가 망가지는 거거든요. 의류회사가 망하는 거의 첫 번째 시그널은 재고거든요. 그러니까 재고가 계속 쌓이면 이제 결국 브랜드가 잘 안 되고 있구나. 이거를 피하려면 재고가 쌓이기 전에 이런저런 아울렛이나 다른 판매 루트를 통해 할인을 폭탄 세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이제 중심을 잡는 게 되게 어려운 거잖아요. 되게 어려운 건데 일단 맛땡킴은 아직까지는 그거 없이도 충분히 잘 팔리면서 원가도 낮게 유지하고 있는 현상인 것 같아요. 맛땡킴을 5천억이라고 평가했는데 그거의 핵심일 거라 생각하는데 이게 글로벌 추세, 그러니까 저는 한국 사람들이 이거 꽤 많이 찾는 거는 알고 있는데 글로벌에서도 인기가 많다라고 듣기만 했거든요. 근데 이제 뭐게 해외에서 인기가 많다는데 그거에 대한 좀 상세한 얘기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도 이제 뭐 소비자 이런 거 많이 하다 보니까 뭐 이런저런 팝업도 초청받고 해서 풍수, 한남 이런 데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뭐 거의 진짜 10명 중 3명은 맛땡킴 쇼핑백을 들고 다니고 있어요. 일본 및 중화권에서 신드롬급의 이제 인기를 얻고 있다. 2025년 말 기준 홍콩에 4개, 대만 2개, 마카오 2개, 일본에 1개, 아시아 핵심 쇼핑몰에 입점했고 26년에는 중국에도 16개 매장을 연다고 하고 베트남, 몽골에도 추가한다고 합니다. 이미 해외에서 그냥 단순히 한국 브랜드여서 인기 이거 사러 온다기보다 해외에도 이미 매장이 다 있는 거네요. 네, 그 플래그십 매장들을 운영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이제 일본에서 시부야점 같은 경우에는 매출 오픈 4일 만에 매출 3억 2천 하고 뭐 홍콩점은 첫 달에 매출 8억 원 하고 이렇게 각 매장들의 오픈 스코어도 되게 좋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언론 기사에 나온 거 보면 26년에 해외 점포를 50% 이상 늘린다라고 하는데 이 점포를 늘린다는 건 직접 운영을 한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해외 수요에 대한 이 브랜드의 아주 강한 자신감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은 이제 다시 손익으로 돌아와서 판관비 부분 얘기할 건데 가장 특이한 점은 광고 선전 비율이 2025년도에 작년에 4%대밖에 안 돼요. 매출액 대비. 맞아요. 그만큼 마케팅을 안 해도 뭐 브랜드 파워가 성장하면서 뭐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형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재밌는 회계 개정이 있는데 2024년부터 특정 수수료라는 게 이제 꽤 크게 발생하거든요. 2024년도에는 한 118억 정도 나왔고
특정 수수료는 뭐 더현대 서울 같은 플래그십 백화점 채널에 진출하면서 이제 생긴 비용으로 추정이 되고, 약간 더 주목할 거는 이제 지급 임차료 부분인데 24년에 8억 원, 25년에 23억 원까지 급격하게 상승했습니다. 이거는 오프라인 채널을 백화점 같은 기존 유통망을 통해서 하다가 국내나 해외 쪽에 플래그십 매장을 직접 운영하면서 생기는 비용으로 추정이 돼요. 성수, 도산, 한남, 명동 등의 중심 상권에 이미 플래그십 매장을 열었고, 일본, 홍콩 등도 상설 플래그십 매장을 25년에 오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플래그십 오프라인 매장은 25년도쯤부터 본격적으로 했다라고 해석해야 되겠네요. 맞아요. 그렇게 이제 보여요, 숫자상으로는. 그래서 이제 마땡킴은 무신사에서도 유명했지만 무신사 같은 온라인 플랫폼에만 의존하는 인디 브랜드가 아니라 오프라인 백화점, 로드샵에서도 존재감을 가지는 이제 메이저 브랜드로 확장하고 있다는 증거를 볼 수 있다. 롯데월드몰에도 있어요, 지하 1층. 나도 봤어요. 재무상태표 BS도 한번 간단히 살펴볼 건데요. 뭐 사실 창업 이후에 영업이익은 계속 나오고 있어서 누적된 이익 잉여금은 한 827억 원에 육박하고요. 많으시네. 2015년에 창업했다고 했으니까 10년 정도 된 건데 1,000억 가까이 많으셔. 많이 버신 것 같고요. 그 특이사항으로는 금융부채라 그래서 이제 은행에 돈 빌린 거. 은행 차익금. 은행 차익금이 없습니다. 없고 빵원이고 모두 이제 매입 채무나 미지급금 같은 영업 상거래 채권 채무고요. 그러니까 차입 없이 만들었다. 이게 한 줄 요약인데 사실 이 회사는 차입이 없는 것도 없는 건데 제가 알기로는 투자도 크게 안 받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자본금은 125만 원이고요. 자본잉여금이 15억 정도 돼요. 15억 정도의 돈을 집어넣으셨나. 그러니까 15억 정도 되는 돈이 특정 시점에 투자로 들어왔었을 텐데 그게 언젠지인지 모르겠지만 이건 제 생각에는 막 창업 초창기도 아니었을 것 같아요. 이제 한창 좀 잘 되던 시기에 자본잉여금이 생겼으면. 맞아요. 그때 들어왔을 것 같고 어쨌든 고작 10에서 20억 정도 되는 돈을 투자 받았고 그 돈으로 잉여금 한 800억 1000억대까지 바라볼 수 있는 회사를 만든 거니까 대단하다고 생각하고요. M&A 하거나 뭐 투자 받거나 가치 평가할 때 회사가 갖고 있는 여유 현금 넷캐시. 뭐 넷캐시라고 하는데 이게 얼마인지를 꼭 살펴봐야 되거든요. 이게 25년 기준으로 394억 정도 돼요. 그러니까 현금성 자산이나 진짜 은행 그 뭐라고 예적금. 예적금이나 뭐 금융 단기 바로 금융상품. 금방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요소들이 한 394억 정도 돼서 대단합니다. 이거는 어쨌든 멀티플 곱한 거에 플러스 알파로 엎어지는 거잖아요. 그게 정해진 공식은 아니에요. 정해진 공식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이 현금을 바라보는 시선도 여유 현금으로 보는 그러니까 394억 원 중에 뭐 여유 현금인 부분도 있겠지만 회사의 운영자금 부분도 있을 거잖아요. 이제 운영자금으로 볼 수 있는 게 100억이라 치면은 그렇죠. 100억은 이제 그냥 멀티플에 녹아 있는 거고. 맞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합상하는 거죠, 맨날. 그걸 가지고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이건 아니다, 이건 여유 현금이다. 그래서 뭐 그런 거가 있고, 근데 이제 이런 게 이론의 여지가 없으려면 그냥 펀드 같은 거 사두면 이거는 확실히 말에 힘이 생기죠. 그러니까 내가 은행 잔고에 100억 있는 것보다 어디 미래에셋증권 펀드에 100억을 사놨어. 그래도 회사가 돌아가는 걸 보여줄 수 있으면 이건 완벽히 여유 자금이 되죠. M&A 딜 관점에서 고려해야 될 건 또 뭐 있어요? 한 개인이 설립한 인디 브랜드가 대기업에 인수가 되어서 폭발적인 속도로 성장을 했고, 그리고 심지어 그 창업자가 퇴사한 후에도 회사의 조직과 시스템의 힘으로 계속 성장하고 있다는 거. 특히 이제 개인의 감성과 감각이 큰 영향을 끼치는 패션 브랜드는 정말 이례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5천억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보통 이렇게 패션 브랜드라고 해야 되나? 의류 브랜드라고 해야 되나? 뭐 패션 브랜드죠. 뭐 어떻게 뭐 패션 산정? 의류. 그러니까 소비재도 다 같은 소비재가 아니에요. 이제 소비자들의 구매 성향이나 유행 민감도나 이런 게 다 되게 다른데 패션은 뭐 제가 굳이 얘기 안 해도 트렌드가 빨리 바뀌고 새로운 브랜드가 계속 나오고 또 소비자 입장에서는 뭐 하나의 패션 브랜드를 주구장창 입는 나 같은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 이제 새로운 것들을 추구하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패션 브랜드를 해외에 수출하는 난이도가 다른 화장품 같은 소비재보다는 좀 더 높아요. 뭐 선호하는 디자인도 나라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고 그리고 뭔가 전 세계적으로 이탈리아 옷이다. 이런 이탈리아 명품이다 하면은 사람들이 가지는 인식이 있겠지만 K 의류다라고 했었을 때는 아직 제 느낌에는 그렇게 막 엄청나게 각광을 받는다. 한국은 디자이너들의 실력이 남달라라는 게 과연 있는지 어쨌든 이런 요소들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아까 중간에도 나왔던 얘기지만 어쨌든 패션은 똑같은 하나의 제품을 만들어도 사이즈도 많고 그 재고 관리가 난이도가 좀 있어요. 난이도가 있고 그런 것들 때문에 다른 소비재 섹터보다 멀티플이나 그런 밸류에이션에 조금 박한 편이에요. 지금 제가 말한 게 어떻게 보면 패션에서 좀 어려운 요소들만 찝은 거잖아요. 뭐 반대로 좋은 점들도 있겠지만 그런 면에서 조금 박한 것들이 있다라고 해서 뭐 조금 뭐
PSR 개념으로 매출의 배수를 정할 때는 뭐 1배 또는 뭐 정말 1배? 좀 1배 또는 좀 잘 받는다 하면은 2배, 3배까지 책정되는 경우도 있는데 뭐 어느 정도 시장에서 안착해서 좀 이익을 내는 회사들은 이제 EV EBITDA 얼마 벌고 있느냐 멀티플 개념으로 했었을 때 이제 인디 브랜드 조그만 브랜드들은 사실 5배를 넘는 케이스를 저희는 많이 보지 못했고 5배.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밸류에이션을 높게 받는 가능성이 조금 쉽지는 않다인데 한만희 이사님이 5천억이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불렀던 것도 있고, 그리고 요거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긴 한데 이런 건 있어요. 패션 브랜드들은 이런 멀티플 뭐 PSR 어쩌고 저쩌고 에비타 멀티플 5배 6배가 제 관점에서는 별로 상관없는 영역이에요. 왜 그러냐면 패션 브랜드의 M&A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인수하는 사람이 이 브랜드에 대한 감독, 이 브랜드를 어떻게 디자인적으로 얼마나 인정하는지, 그러니까 주관적인 정성적인 요소가 제 느낌엔 훨씬 중요해요. 아무리 돈을 잘 벌어도 인수자 입장에서 이 디자인은 짜쳐, 그럼 안 사요. 꽂히면 사는 거야? 네, 근데 매출이나 막 영업이익 마이너스야. 근데 내가 볼 때는 이 디자인은 미쳤어. 이건 내가 분명히 더 훨씬 잘 키울 수 있어. 하면은 그냥 웃돈이 올라가는. 그래서 저희 같은 M&A 자문사들도 패션 M&A가 난이도가 높은 이유가 막 숫자적인 걸로 설득하려고 해도 안 먹혀요. 근데 제가 이 브랜드 알거든요. 또는 이 브랜드는 제 스타일은 아니에요. 이런 걸로 끝나요. 그래서 뭐 숫자적인 멀티플이야 그냥 시장의 어떤 입장이고, 저희가 바라보는 패션 브랜드 M&A의 핵심은 감도다. 근데 그 감도는 인수자의 필과 감에서 나오는 것 같다. 이게 진짜 저의 그 의견입니다. 맞아요. 제 취향이 아니에요. 이걸로 일단 거절하더라고요. 거절하면 제 취향이 아니에요. 이걸로 거절해요. 뭐 할 말이 없네. 여기 이거 영업이익 이거 뭐 매출 꺾일 거잖아요. 이런 얘기 안 와요. 반대도 많죠. 제 취향이에요. 근데 봤을 때 마텐킴 봐보세요. 마텐킴이 인수됐을 때 2020년도 매출 50억이라 했잖아요. 이거 매출 50억이면 실제 M&A 시장에서는 브랜드 M&A로서는 아직은 올라가기 어려운 수준의 작은 매출이거든요. 근데 이거 하고하우스에서 이거 인수한 거잖아요. 이거는 그냥 마음에 들어서 한 거예요. 디자이너 창업자가 마음에 들었든 5천억의 판단 근거에 본인 취향이 있는 거예요. 그럼 뭐 입지도 않는다며. 아니 근데 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니까 일단 저는 안 맞아서 안 입어요. 그냥 제 사이즈가 없어요. 남자 옷이 있어? 남자 옷이 있어요. 있지. 5천억의 근거를 좀 듣고 싶어요. 25년의 매출은 1,358억, 에비타는 386억 원, 넷캐시는 이제 394억 원. 현금 자산을 제외한 기업 가치, 엔터프라이즈 밸류는 4,600억 정도고요. 이제 이거는 25년 매출의 3.4배, 에비타 기준은 11.9배입니다. 그래서 5천억이라는 숫자는 사실 처음 듣기엔 황당하긴 하지만 이제 뭐 매출 대비 배수라든지 에비타의 멀티플 배수는 황당한 숫자까지 가지는 않아요. 일단 그거 하나 얘기하고 싶고, 마텐킴이 재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폭발적인 매출 성장, 그다음에 압도적인 영업이익률은 얼마나 강한 브랜드 파워를 가지는지 보여준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미 뭐 스타일난다 또는 슈프림 이런 회사들이 15배 이상의 밸류에이션에 매각이 된 사례가 있거든요. 이 정도로 강력한 글로벌 팬덤과 수요를 보유한 브랜드는 11배, 12배, 뭐 매출의 3배 이 정도의 밸류에이션을 받을 자격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프림 나오니까 이게 슈프림이 비할 바야? 근데 숫자가 주는 좀 압박감은 있다. 저는 사실 매도하는 사람이나 인수하는 사람이나 괴리가 클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하면 한 번 확 떴다가 약 한 3에서 5년 정도 인기가 많았다가 이제 인기가 사그라든 패션 브랜드가 몇 개일 거냐, 이 관점에서 보면 수백 개 수천 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반대의 관점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의류 브랜드로서 엄청 견고하게 크고 더 커서 뭐 명품까지 되고, 이런 케이스로 보면 또 너무나도 높은 업사이드가 있을 거여서 아마 그 대명화이 어쨌든 실제 소유주인 거잖아요. 어차피 여기서 안 팔 거고 기본적으로. 왜냐면 지금 아시아권에 진출하기 시작한 것도 이제 시작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꿈과 기대감을 갖고 매장을 그 플래그십 스토어를 내고 있겠어요. 내가 5천억에 팔려고 이거를 만들진 않았어라는 마인드가 일단 있을 것 같고요. 반대로 인수자 쪽 입장에서는 그냥 제가 인수자라고 봤었을 때는 24, 25에는 매출 성장률이 꺾였던 그 흐름이 되게 머릿속에서 많이 남아있을 것 같아요. 잔상이 남아있을 것 같아요. 근데 잔상이 남아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26년도에 잘 안 된다는 당연히 아니지만 26년도에 대한 뭔가 의구심 계속해서 보고 싶은 마음이 생길 것 같아서, 분명히 국내에서 잘 돼서
국내에서 잘 된 게 해외로 잘 퍼지면서 외국 사람들도 많이 들어오고 외국에도 매장을 내고 이제 여기서 한번 퀀텀 점프를 하냐 마냐의 문제인데 투자자 입장에서 이렇게 패션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멀티플을 주면서까지 인수하기엔 또 굉장히 도전적일 것 같아서 즉 거래는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요. 이 5천억이 맞다 틀리면 사실 정답 없는 것 누구나 다 알 거고 거래가 일어나기는 쉬워 보이지 않는다. 사실 저도 대명학 입장에서 그 하구하우스 입장에서 황금알을 낳는 거위여서 절대 안 팔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뭐 재미삼아 한번 얘기해 본 거죠. 그렇지만 저는 하고 싶었던 얘기는 일단 뭐 저도 그냥 브랜드 이름을 알아서 이제 숫자를 열어봤는데 너무 놀라운 압도적인 그러니까 우리 IM 같은 거 쓸 때 압도적인 이런 말 쓰는 거 싫어하거든요. 나도 싫어요. 그런 거. 그래서 저는 거기 실무진이 그러면 압도적인 써면 이거 빼라 그래. 이게 뭐가 압도적이야? 내가 그거 몇 번 얘기했고 나 아직도 쓰더라고. 맨날 쓰더라고 그거를. 압도적인 실적. 재미나이가 많이 쓰나 보지. 재미나이가. 근데 맛땡킴은 압도적인이라는 표현을 받을 자격이 있다. 저는 5천억의 가치를 받을 자격이 있는 훌륭한 브랜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뭐 예를 들어 F&B 다룰 때 런던 베이글 실적 보면서도 압도적이라는 표현을 썼었던 것 같고 사실 패션 회사에서 이 정도 실적은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들어보면서 느낀 건 아까 김규현 회계사가 이야기한 감도. 그러니까 패션 브랜드는 감도다. 그러니까 그걸로 경영진들끼리는 그걸로 취향의 의사결정해요. 차이다. 맞아요, 근데 맞아요. 이제 들으면서 느꼈던 생각이 23년도에 이 김다인 대표님 창업주 퇴사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후에 사는 사람들은 과연 이 감도가 유지될까라는 고민도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중요한 포인트예요. 네. 아 인사이트 있어. 인사이트 있어. 감도가 유지가 될까? 나는 이제 고민이 있어. 그러니까 그렇게 생기죠. 그게 아니면은 그냥 로고만 사는 거잖아. 그쵸. 그냥 이 로고, 그냥 마틴 킴이라고 써 있는 그 로고를 사는 건데. 근데 잘 된 이유가 로고 때문은 아닐 거거든요. 로고 때문은 아니야. 감도 때문일 텐데. 감도 때문이. 그래서 이제 그 창업주 분이 퇴사해서 지금 23년도에 퇴사한 한 3년 정도 되신 거잖아요. 퇴사해서 언제까지 이게 유지될 수 있을지. 근데 이제 하필 24, 25 매출 성장률은 애매했단 말이죠.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근데 이제 만약에 이렇게 생각하잖아. 바로 누군가가. 그 생각 들 것 같아. 감도가 떨어지신 건가요? 물론 이제 화제성과 인지도와 사람들의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오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자꾸 까는 것 같은데.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냥 들으면서 느꼈던 생각. 들으면서 느꼈던 근데 생각. 진짜 너무 근데 실제로 투자자들이 많이 제기하는 뭐 이슈예요. 충분히 이야기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반대로 또 생각하면은 1년 따지면은 23년부터 24년은 많이 올라갔고 24년에서 25년은 그렇게 많이 안 올라갔지만 또 2년 동안의 평균 매출은 거의 2배 가까이 떴단 말이죠. 그 말인즉슨 이 회사에서 김다인 대표 퇴사 이후에 시스템을 잘 돌아간다는 걸 증명했다라고 이거 내가 또 생각해요. 한번 반복해요. 김다인 대표는 퇴사하기 전에 보통 이런 패션에서는 한 그러니까 1년치 모델은 1년치 다 나와 있어요. 23년 초에 지금 퇴사 말이죠. 26년 4월이면 이미 27년 FW까지 나와 나왔을 것 있어요. 같은데. 상식적으로 뭐 나도 이제 패션 모르지만 한 1년 정도는 먼저 숙제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잘하고 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잘한 회사고 잘하고 있고 대단한 회사고 근데 패션 M&A는 어렵다. 감도의 영역이다. 감도 나오면 할 말 없어. 맞아요. 그러니까 일단 대명왕 입장에서 5천억 불러도 안 팔 거고. 왜냐면 제가 왜 감도라는 이야기에 꽂혔냐면 브룩스 브라더스라고 있어요. 알죠. 그게 미국 본사가 파산했을 거예요. 아 진짜. 네, 본사 파산했는데 한국에서 브룩스 브라더스 옷을 팔아. 이상하잖아. 그는 이게 나도 미국에서는 파산한 걸로 아는데 이걸 왜 팔지? 어떻게 팔 수 있지? 보니까 한국에서 이 브랜드만 빌려온 거야. 라이센싱하는 거죠. 라이센싱만 해가지고 모든 디자인은 한국에서 이루어지는 거야. 진짜. 근데 그 감도가 아예 달라. 아예 달라. 아예 달라. 진짜. 그러니까 진짜로. 비스크리무리한데. 아. 비스크리무리한데 아무튼 그게 있어. 아야 그때 그 퀸이 대표님이 나와서 취향 있다고 그랬잖아. 아 취향이 정확하네. 그렇게 하는 미묘하게 달라. 근데 그렇게 하는 게 많더라고 한국에서. 많아. 근데 브룩스 브라더스가 보면 이상해 좀. 아무튼 좀 이상해. 뭔가 이제 그런 식으로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분 이야기 하시는 걸 들으면서. 네, 알겠습니다. 그럼 계속 또 이어지길 바라겠습니다. 그 시범 콘텐츠인데 알겠어. 좋은 반응 부탁드리고 그 댓글로 많이 달아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네.